시작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에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회담 결렬 이후 양쪽의 패는 분명해진 듯합니다. 미국은 영변 외 플러스 알파 없이는 제재 해제 없다. 최대 압박 계속한다. 북한은 영변 이상 내놓으라면 제재를 더 풀어달라 이런 식입니다. 결국 김정은의 빈손 귀국 이후에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이럴수록 남북 경협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직설이 하노이 북미 회담 그 이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한반도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님, 협력안보연구원의 이인배 원장님, 그리고 아주대학교의 정대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만나지 않고 중국을 관통해서 평양으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간 김정은,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어젯밤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통과해 북중 국경을 넘었습니다. 단둥에선 압록강 조중 우이교 부근에 호텔 투숙이 금지되고 대규모 경비 인력이 배치되는 등 삼엄한 경계가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열차는 중국 핑샹과 난닝, 창사, 우한, 텐진 등을 통과하면서 베트남 방문 때와 같은 최단 노선을 택했습니다. 대북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열차가 베트남에 갈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베이징을 건너뛰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선 2차 북미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데다 장기간의 여행으로 피로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중국 또한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고 막바지에 이른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철기를 내준 중국에 감사를 표시하고 북미 회담 합의 실패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달 중순 양회가 끝나고 방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면서 베이징에 들려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돌아갈 거다라는 일부 전망 틀렸습니다. 그대로 평양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해보죠. 무정차고 달렸다 보니까 이호령 박사님 국방연구소에서는 동선 계속 추적하시나요? 올 때보다 갈 때가 시간이 좀 덜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갈 때는 66시간 걸렸는데 66시간. 네네. 근데 돌아갈 때는 5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단축이 됐죠. 빨리 달린 겁니까? 아니면 정차를 좀 덜 하고 휴식을 좀 덜 한 겁니까? 빨리 달린 거 플러스 정차 없이 바로 평양으로 그럼 이번엔 내려서 담배 안 피고 그냥 간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사실은 일본 민영 방송이 카메라에 잡아서 그렇지 들리는 얘기로 보면은 북한의 경호팀들은 그 화면 나간 것 때문에 난리 났을 거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대요. 그렇죠. 이게 카메라가 아니라 사실은 저격수였다면은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노출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그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곳곳이 다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다 찍혔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진짜 보호 측면에서는 경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가 드러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통령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동 동선 상황에서 카메라에 잡히면은 경호팀들이 난리가 난다라고 그러고 숙청 얘기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담배꽁초를 김여정 위원장이 이렇게 재떨이 수발을 했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DNA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일단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 생체 정보라든지 생체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하노이에 머물다가 떠난 호텔은 핀셋으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추가해 갔다라고 그거 확인되는 거 보면 김정은의 생체 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양에서 혹시 무슨
반응이 나왔나 싶습니다. 이인배 원장님, 평양 뭐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이제 도착 소식은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오늘 새벽 3시에 도착한 거로 지금 노동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소식은 성과적인 회담이 있었다,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그 평양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정도의 소식을 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깥에서 알고 있는 소식과 좀 다른 그런 분위기의 소식들을 좀 내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세계 정치계의 거성이시다. 아이 뭐 바닷물로 사이다도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북한식 표현이니까 좀 감안을 좀 해서 드시는데 궁금한 거는 성과적이다라는 저 표현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성공적이 아니라 성과적이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는 하노이로 출발하게 될 때 이미 벌써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했었죠. 열차를 타고 가는 장면을 공개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기대 섞인 인터뷰도 방영이 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큰 선물을 안고 돌아오리라고 큰 기대를 하고 사실은 그렇게 많은 홍보까지 했었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권이 뒤집어지거나 뭐 선거가 있지는 않지만 그럴지라도 정치적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건 사실인데요. 그걸 대비해서라도 여전히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 결렬 소식에 대해서는 최소화 그래도 아름아름 알게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협상 결과 자체가 합의문 자체가 안 나오면 이제 지식인들이 읽으면서 거기에도 이거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테고 여러 가지 경로들로 이제 알게 되긴 하겠지만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로키로 나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합의문 없었다, 회담은 결렬됐다, 깨졌다 이런 얘기는 북한 매체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다, 엄청난 성과를 내셨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 아,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자, 정대진 교수님, 혹시 북한의 반응 중에서 회담에 대해서 미국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렇게 뭐 이런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죠. 불필요한 비난 같은 자제하는 거죠. 미국을 공격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역력합니다. 그럼 공식 매체에서 뭐 고생했다, 뭐 정치계에 엄청난 폭발적인 관심을 얻다 이거 뭐 하나만한 북한식 표현이니까 그건 빼더라도 미국에 대한 비판을 공식적으로는 자제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다음 회담에 대한 준비 기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다? 예. 더 그러니까 한다. 뭐 지금 지난주에 합의가 없었던 것을 말 그대로 뭐 양 정상이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양 정상이 헤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거든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예. 그 agree to disagree라고 하는 게 이제 외교가의 이제 네, 격언이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사실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게 뭐 별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어느 좀 안정적으로 냉각기를 좀 가지면서 서로 입장을 다시 한번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들인데 그렇게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 정상이 헤어지고 다음 기회를 좀 모색하는 게 지금 좀 북한의 속내가 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다. 예, 좋습니다. 그럼 더 이상 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새벽 3시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귀국 소식과 여기에서 나오는 북한 매체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하나마나한 얘기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노이로 좀 돌아가서 현지 시간 밤 12시에 기자회견을 자처를 해서 기자들이 잠도 못 자고 쫓아가서 최선희 그 부상과 리용호 기자회견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갑자기 밤 12시에. 그때로 돌아가 보죠. 사실은 그 기자회견 분위기만 놓고 보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격앙돼 있고 김정은은 트럼프의 계산법을 이해를 못하고 당황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좀 복기를 좀 해보죠. 북미 간의 합의문이 만들어져서 초안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사인을 안 하고 깬 겁니까? 합의문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이 회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박사님 보시기엔. 저는 그 후자 쪽이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로 만났다. 합의문이.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인할 수 있는 합의문이 안 만들어진 거죠.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무회담이 그 본회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고 25일 날 사실상 종료가 됐었던 거죠. 그거는 적정 정도의 카드를 잘 배합을 해서 정상들에게 던지고 정상이 그
그 회담을 통해서 네. 단독 회담이랑 그 확대 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받을 건지 말 것인지를 정상들에게 그거를 준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그 회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회담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지 말고 보다 크게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크게 던진 것은 완전한 그 비핵화 플러스 북한에게는 대북 제재 해제가 아니라 북한의 미래를 향한 경제 발전 프로그램. 경제 번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네. 예. 그것을 카드를 맞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크게 가자라고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북한이 그걸 받지를 못한 거죠. 예. 그러면 다시 좀 시청자 입장에서 이 질문을 좀 드리면 애초에 북미 간에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는 통 큰 결단 빅딜로 통 크게 하자 그랬고 김정은은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자 그랬는데 미국이 오케이 그럼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미국이 양보하는 척하다가 정상회담이 정상 시작이 되니까 다 무시하고 통 크게 갑시다 이래버리니까 김정은이 황당해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간 겁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동시적 단계적도 미측이랑 북측의 입장이 틀린 것 같아요. 개념 자체가 달랐나요? 네네. 동시적 단계적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그 큰 협상안의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예. 그 안에서 이행을 할 때는 동시적 단계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보면은 그 백브리핑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동시적 단계적인데 이 뒤에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고 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여주지 않고 초기 진입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자라는 거죠. 이른바 살라미. 그렇죠. 하나씩 그러면- 소세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전혀 이게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이게 어디까지가 완결된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동시적 단계적인 조치도 전체 큰 그림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예. 동시적 단계적 조치를 한다라는 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 거라고. 그러니까 당초에 일괄적 합의를 하기로 했죠. 일괄적으로 합의를 하되 행동 자체는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예, 예. 합의 이제 이호령 박사님 말씀하신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비건이 1월달에도 그 스탠포드 대학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던 게 로드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일괄 타결할 때 큰 빅딜의 그림이거든요. 그 설계도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설계도가 있는 속에서 영변이다. 그러니까 영변이 처음인지 중간인지 마지막인지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미국은 그걸 알고 싶은 거지. 얘네들이 영변을 내놓겠다 그랬는데 영변이 어디에 위치하는 건지 이게 점이 아니라 선 속에서 최종 단계에서 영변인지 처음 단계에서 영변인지 핵폐기에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로드맵이 있고 그 속에서 자 이렇게 되기로 했으니 완전 핵폐기라는 그림이 있는 속에서 첫 단계에서 영변 핵 포기하겠다. 그러면 아마 미국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 자체를 김정은 북한 측에서는 그리기를 거부했던 것이고 그냥 이 영변 가지고만 모든 걸 딜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그림이 안 나왔던 거죠.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거죠. 이런 그림 속에서 영변이면 받을 수 있겠다.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자체를 받으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서명을 하거나 하면 완전히 그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적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서를 쓰자고 양쪽이 만났는데 한쪽에서는 일단 계약서를 쓰고 큰 그림의 계약을 하자고 그랬는데 북한 쪽에서는 계약금 얼마 줄 거냐부터 따지니까 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렇게 좀 이해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정대진 교수님. 네, 예.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최선희 그 부장의 얘기지 않습니까? 미국의 거래 방식과 계산법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가 의아하게 생각한다. 미국의 거래 방식과 계산법을 도대체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중간에 관료들 거치지 않고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번 회담의 성과라면 성과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엔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기준을 이번에 처음 직접 이제 말 그대로 직설로 이제 들은 것이죠. 이제 그 점인데 그래서 계산법이 다를 수밖에 없죠. 북한 입장에서 영변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의 과거, 현재, 미래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모든 걸 거의 사실 다 내놓은 셈이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진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상을 다 요구하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 좀 생각이 좀 다르구나. 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은 시간표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엔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최종 목표가 나와 있는 것을 미국과 국제사회는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 입구 일단 들어가서 제재 완화를 얻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단계별로 신뢰를 쌓으면서 이렇게 북미 관계 정상화가 6.12 북미 공동성명의 일조 아니었습니까?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제 새롭게 그림을 그려 나가자는 입장인데 그 계산법이 완전히 이제 달랐다는 것이죠. 예, 미국식 거래 방식과 미국식 계산법, 북한식 거래 방식과 북한식 계산법이 이토록 달랐다라는 거를 김정은이 이번에 실감했을 것이다라는 말씀. 예. 그 최선희 부상 이야기 보면 재미난 게 두 가지 저는 보이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감히 부상급이 최고 존엄의 그 마음, 생각을 이야기를 감히 사실은 뭐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키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했다고 이야기해라. 내 마음이 이렇다고 나가서 이야기하라 그런 거거든요. 하는데 거기다 또 단서를 달아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요. 최선희는. 감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김정은 직접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다 세게 반발이 미국 쪽에 왔을 경우에 그게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나 그때 되는 그거는 최선희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내 이야기 아니다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압박을 하되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저 재미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용호 외무상하고 최선희 부상하고 이야기 조금 틀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그때 그게 뭐냐면은 이용호는 영변 핵시설을 내가 다 넣기로 했는데 미국이 안 받았다. 그 이야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1개 중에 나는 5개만 해제해 달라 그랬다. 이 두 가지를 핵심 포인트였는데 최선희는 하나 더 붙입니다. 유엔 제재 해제는 유엔 제재가 왜 생겼냐면은 우리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그것이 안 하고 있으니까는 당연히 제재는 없어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영변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정대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은 또 하려고 지금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이 있을 텐데 다음에 그러면 테이블 앉을 때 미국은 자 지난번에 우리는 영변은 내놓기로 했고 플러스 알파 나눌 거냐 안 나눌 거냐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시작 포인트가 될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그게 마지막 그 카드인데 그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계속 딸려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카드를 다시 회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물려받고 다음에 시작할 때는 자 제재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아니 우리가 핵실험 안 하고 했으니까는 해제 안 해주는 게 해제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럴 겁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하나 아니냐 이거부터 시작하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는 협상 카드를 다시금 회수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를 다시금 마지막에 썰려 있는 수순을 벌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애써서 미끄럼틀을 이렇게 미끄럼틀을 이렇게 걸어가지고서 한 발 두 발 간신히 올라가다가 찍 미끄러져서 다시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분석을 좀 하십니다. 최선희 부상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죠. 자꾸 이런 식으로 미국이 나오면 우리 위원장 동지께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다른 길로 간다. 다른 길로 간다.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저건 뭔 뜻일까요? 그 이제 신년사에서 발표한 거죠. 미국이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고 신년사에 다른 길을 모색하지도 할 수도 있지도 않을 수도 없지도 않다. 뭐 말을 엄청 꽈었죠 그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이제 그 부분을 언급을 다시 재차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다른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가능성이 뭐 낮다 치고. 있다면은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을 찾는다,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뭐가 있는데 할 수 있다면. 다른 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앞에서 이제 이인배 박사님께서 이제 힌트를 주셨죠. 이번에 북한이 협상장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카드를 이번에 발표를 했었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영구적으로 중단을 하겠다. 플러스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하겠다. 이게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우리가 할 때마다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하나씩 늘리지 않았느냐. 네. 근데 우리 지금 안 하지 안 않느냐. 하고 있는데 예. 왜 안 풀어주냐. 지금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논리는 다른 그거죠. 길을 모색을 한다면 논리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영변 핵시설 우리 그대로 가동하고 실험 계속 실험도 또 계속하고 미사일 실험이랑 핵 실험도 뭐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다 하는 다른 하나의 예. 협박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미 그 인터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의 또 대북 제재는 없다. 그리고 예.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추가 실험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계속 감사히 여긴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가져가라 이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는 저는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는 새로운 길에 저도 그거 계속 그 머릿속에 남아서 도대체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까 계속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는 기본 전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판이 깨지지 않는 수준 내에서의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저는 핵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핵 물질 생산을 보다 더 열심히 해낼 것이다. 그래서 우라늄, HEU를 더 많이 생산을 해낼 것이다. 두 번째, 그걸 통해 가지고 핵 무기도 개수를 계속 늘어갈 것이다.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국제사회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북한의 핵 능력이 점점 커진다. 그러니 동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니 협상을 해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북한으로서 그 분위기에 올라가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동결 자체 가지고 이제 영변 핵포기가 아니라 동결 자체 가지고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협상할 수 있는 그 무드가 생길 겁니다. 아마 그거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협상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그걸 노려서 핵무기를 만들고 핵물질을 더 생산하는 절차를 더 박차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새로운 길에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높은 길이다 생각이 듭니다.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대중 교수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년사에서 언급이 된 거죠. 그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정확한 워딩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이게 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새로운 길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완곡한 표현들을 했던 건데. 나는 가기 싫은데 나를 새로운 길로 날 건드리면은 내가 마라.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에 사실은 직면하게 된 거죠. 그렇죠. 거의 한 달 딱 이 상황입니다. 된 건데 새로운 길의 내용은 뭐 다른 추정들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신년사에서 있던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좀 본다면 한 3분의 2 정도가 자력갱생과 자립경제에 관한 얘기였죠. 이번에 요구한 건 제재 완화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큰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안 돼도 우리 그동안 살았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도 생전에 CNN하고 뭐 했던 얘기들 마지막이 뭐냐. 우리가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언제 안 받고 살았냐 이제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길의 내용들. 그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뭐 핵실험을 계속하거나. 근데 모르겠습니다.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자력경생과 자립경제의 길. 철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주체철 만들어가지고 좀 성부분은 안 좋지만 계속 건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석유 정유 제품들 안 들어오면은 이게 석탄 그 화학 공법이고 탄소 하나 화학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석탄 그 제조 공법들이 좀 전기 있습니다. 부족하면 촛불 켜고 살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쌀 부족하면은 계속 옥수수죽 먹고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글쎄요. 뭐 북한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협상용 발언인지 실제로 그런 길을 택할지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태영호 북한을 탈북했던 태영호 전 외교관이 아주 흥미로운 과거 사례를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다. 과거에 선례가 있다. 1차 북핵 위기 났을 때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니까 북한이 이스라엘을 쫓아갔다. 이스라엘로 쫓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핵 기술을 중동에다가 안 팔 테니까 돈 내놔라. 10억 불. 근데 실제로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이 현금 10억 불은 못 주지만 물자로 줄게 해서 10억 불어치로 그거를 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마하고 돈은 아니지만 물건으로 준 사례가 있다.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게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핵 기술,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 대가로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뜯어낼 가능성이 있다. 자, 요 대목은
태용호 공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원장님, 네, 이거 개연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태용호 공사 혼자만의 소설입니까? 그러니까는 미국으로서는 이제 NPT 체제를 또 유지, 관리, 지속시키는 게 굉장한 패권 국가라 중요한 또 과업 중에 하나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또 두 번째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국제사회한테는 네. 재앙이죠. 재앙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새로운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또 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유출하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북한은 어려워질 겁니다. 핵실험 수준만큼이나 북한은 그 협상 판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텐데 그를 움직임, 그런 의향들은 리크를 해서 계속 국제사회에서 여론화 시킬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미국 조야에 또 이렇게 이 비확산파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핵이 있더라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미국을 공격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일단 협상은 지속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네. 협상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협상을 격렬보다는 이렇게 확산시키려는 저 징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북한은 그걸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태용호 공사 혼자만의 소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 네, 저는 그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봅니다. 갑자기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한테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이른바 이 정권의 핵심 뒷배들이 이스라엘 세력입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북한은 이스라엘로 쫓아갑니다.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팔지 않을 테니 나한테 돈을 달라 미국을 움직여서 우리랑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을 하는 카드를 써왔었다. 태용호 공사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 사실관계는 맞나요? 일단 이스라엘이 북한의 핵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북한의 커넥션과 관련돼서 많이 얘기가 나온 게 파키스탄, 시리아죠. 시리아, 예. 리비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예. 기술이 중동 지역으로 이전된 거는 다들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과학적으로 거죠. 그렇죠. 과거에 다 입증된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미 예. 그렇게 확산된 기술이 실질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물질이 이전이 된다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완성된 어떤 무기가 이전이 된다면 굉장히 중동의 불안정, 안 그래도 예. 중동의 그런 화약고가 더욱더 불안정하면 국제 사회의 불안정 문제가 또 증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3단 논법으로 가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국제사회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한테 니들이 협상 잘못해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막 전 세계에 물을 지금 흐리고 있으니까 빨리 데려다가 협상해라. 이렇게 압박이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하나 산법이다요. 중국한테도 굉장히 비확산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중동 역시 다민족 국가죠. 그렇죠. 에트닉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특히 그 위구르나 이쪽 지역으로 북한의 어떤 핵기술이나 핵물질이 간다면 중국의 그 내부적인 어떤 통합을 하는 데서 중국도 원치 않는 네. 상황이죠. 예.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 거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이 비확산의 문제는 굉장히 강대국가들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특히 그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적어도 한반도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네.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나서 그 한반도 안에 있는 무기들을 제거하고 폐기해 나가는 과정이 그다음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높냐 하면은 이 확산의 문제가 더 우선순위가 그렇겠죠.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최초 질문으로 돌아가면 태용호 공사가 지적한 그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판이 깨지고 이 회담이 이렇게 돼버리면 북한이 확산 카드로 들고 나와서 더 판을 흔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무리하고 무모한 모험을 할까요? 아니면 그럴 개연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쪽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요. 예. 다시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만큼 국제사회를 또 한 번 더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그럴 거죠. 수도 있다. 북한이 예, 핵 관련 예. 물질이나 이런 기술이 확산되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감지가 된다면 예.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들 테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 결의안이 나오겠죠. 더 배를 골아야 된다. 예. 정태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비확산 문제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마지막 노선이죠.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 그렇죠. 영변 플러스 핵
플러스 알파까지 이제 끝까지 지금 밀어붙였지만 만약에 모든 게 다 결렬되고 미국이 정말 수세에 몰린다면 마지노선이 이제 비확산 문제일 겁니다. 그 비확산과 관련돼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시험, 생산,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근래 최근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 그동안 북한이 전파가 확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91년도 비핵화 공동선언할 때도 핵무기의 시험, 생산, 제조, 접수, 사용, 저장, 보유, 배비 이건 안 한다. 이제 확산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파하지도 않겠다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전파하지 않겠다, 확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처음 했거든요. 그건 뭐 그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변 카드까지 내놨고 협상은 북미간에 잘 봐. 영변은 미국이 받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확산 안 하는 것까지 해가서 미국을 밀어붙여서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때까지는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확산 전파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은 미국과 북한 간에는 어쨌든 가장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지금 얘기는 다 한 거죠. 지난주까지 일단. 그 시즌 1은 일단 마무리를 좀 하고 이제 지금 시즌 2로 좀 넘어갈 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과 그 속셈들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전문가들과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 내용 한번 사실관계 좀 따져보죠. 트럼프가 영변 플러스 알파를 과학적 근거를 들이밀었다. 그랬더니 김정은이 깜짝 놀라더라. 그래서 그거를 결국 못 받고 리용호가 나서서 그만하시죠 하고 판을 엎어버렸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냐? 뭐 언론 보도가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강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분강이라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강선은 어디고 분강은 어디고 영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정부가 알고 있는 것,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 이 차이 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죠. 어느 분부터? 이인배 원장님부터 좀 여쭤보죠. 네. 강선은 어디고 분강은 어디입니까? 강선은 영변 이제 남쪽에 있죠. 이제 평양, 영변이 평양의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평양에 가깝게 있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는 그 강선 같은 경우가 이제 평양 영변에서는 그 남쪽에 있는 곳이고요. 분강강 같은 거는 이제 영변으로 봤을 때는 가깝게 있는 저 북쪽에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저도 처음에는 그 강선 이야기가 그였나 했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분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분강 같은 경우에는 영변과 사실은 그 컴플렉스가 연결되어 있는 이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플러스 그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이야기할 때 부분이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는 영변 핵시설 다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미국 측 이야기는 영변 핵시설 다 내놓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영변 핵시설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랐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이 분강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분강을까지 미국 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북한 쪽에서는 그냥 그 분강은 빼고 영변 핵시설 여기만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안 맞아서 플러스 알파 진실 게임이 또 벌어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굉장히 궁금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실관계 실체적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여러 차례 설명해 주셨으니까 영변은 건물이 300개, 400개 이렇게 될 정도로 대규모 단지죠. 그렇죠. 영변이라는 데가 이렇게 또 무슨 우리가 생각하듯이 원자력 발전소처럼 건물 하나 달랑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영변이 여의도의 한 8배 면적이라면요? 한 2.5배에서 3배, 3평방마일이라고 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면적의 3배라고 치자고요. 그럼 거기 전체를 다 내놓겠다라고 북한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반 정도를 쪼개가지고 이번 회담에서도요. 그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도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개념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최선희 그 외무상의 말을 보면은 영변 핵단지 우리 다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거기에 있는 플루토늄 시설과 우라늄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변 단지 안에 그 구룡강을 끼고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대학교도 기관도 있고 헷갈려 기관도 그런 있고. 기관도 있고 빌딩이 300~400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빌딩의 용도가 뭔지에 대해서 실무 협상 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분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우라늄 핵시설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그 가깝잖아요. 아까 그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그럼 영변에서 북서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러면 그 분강에서 그 고농축 우라늄이 된다면 이쪽 가까이 있는 영변 시설에 여러 가지 그 건물들 중에 뭐와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해서 영변 핵시설 그 폐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각각의 기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빌딩의 목적이 뭐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대한 규모와 범위를 미측은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논의된 걸 보면은 합의가 안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저도 지금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분강이 됐든 강선이라는 데가 됐든 영변 근처인 것 같은데 그럼 북한의 논리라면요. 미국이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은닉 시설이라고 주장해서 들이밀었다고 하는 분강이 됐든 강선이 됐든 이런 데를 거기도 영변이야. 그거 자 새로운 시설이 아니야라고 부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은닉 시설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범영변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말한 그 영변은 그 분강까지 포함된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거로 보는군요. 분강은 미국은. 새로운 것으로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가 이제 뭐 나오는 얘기가 아무래도 분강 쪽에 더 이 비중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플러스 알파는 앞으로 다음 향후 논의가 됐을 때 좀 저는 그 내용도 협상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에서 그 분강에 대한 거를 그 북한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의 그런 명확한 증거를 내밀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동결을 할 건지 뭐 폐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뭐 그런 절차적으로 다시 나눠서 이야기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내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핵 신고 리스트를 북한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미 측에서는 신고 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게끔 다음 회담에서는 이번에 막 분강을 보였다면 다른 북한이 모를 거라고 했던 부분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 분야가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상의 핵신고 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논리적으로 이거를 역산을 해보면요. 그 얘기는 북한은 핵시설 영변이라고 내놨지만 미국은 영변 이외의 의심 시설을 이렇게 손금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 당신들은 영변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확 들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협상장에서?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측 언론의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이거 핵 아니다 우리 당신 잘못 알고 있다라고 부인을 안 하고 우물쭈물 어정쩡하게 대답했다가 그냥 판 깹시다 이렇게 됐다고 미국 언론의 이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개연성 있는 분석 언론 보도로 보십니까? 아니면 미국이 실제로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어떤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미국은 실제로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판명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위성을 첩보하면은 뭐냐면은 그 우라늄 시설 돌리고 하려면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아, 전기 사용량? 그러니까 전기 사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열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위성으로 보면은 열원이 나오는 지역, 겨울인데도 눈이 쌓이지 않는 지역. 아, 겨울이니까 북한이니까 추우니까 눈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뭔가 핵실험이 돼서 열이 발생한다는 뜻?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뭐 산업도시가 많아가지고 전기를 골고루 다 쓰고 있으면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전기가 이렇게 까맣잖아요. 까만데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외진 지역인데 전기가 사용량이 많다. 그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겨울인데 눈이 안 쌓인다. 들여다보다 보면은 그게 쌓이면은 그게 핵시설인지 아닌지 그건 파악하는 건 그다지 미국한테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다 가지고 이번 협상장에 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내놨을 가능성일 것이고 뭐 김정은 위원장도 영변으로부터 지금 시작했지만 플러스 알파까지를 참 마음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영변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받고 왔다가 당황을 했을 가능성은 높죠. 그렇죠. 그거 자체를 김정은 위원장이 몰랐다기보다는 그렇죠. 이번에는 영변 얘기만 할 거로 다 보고를 받고 협상장에 자신 있게 도착을 했는데
트럼프가 엉뚱하게 플러스 알파로 강선이 됐든 분강이 됐든 자료를 확 들이미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사전 협의된 의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당황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랬던 거에 비해서는 헤어질 때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둘이 웃고 뭐 악수하고 뭐 다시 보자. 그러니까 정상회담 뭐가 나쁘게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싸우고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나쁘게 끝났죠. 아, 나쁘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합의문을 안 내면 공동 보도문이라도 냈으면 그러니까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끝났다는 굉장히 영어 표현도 그랬지만 아주 돌발적으로 끝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돌발적으로. 자, 이쯤에서 끝내자. 뭐 이제 시간 됐으니 끝낼까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돌발적으로 끝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쁘게 끝났죠. 그렇지만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는 외교적으로 협상의 마지막 카드거든요. 더 이상 카드는 없습니다. 그렇죠. 장관끼리 만나고. 그래서 정상회담이 굉장히 희망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이게 두려울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렇게 꼭대기끼리 만나서도 서밋끼리 만나서도 이야기 안 되는 거면 이거 그다음에 이 말로는 해결 안 되는 거잖아.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소한 미국이든 북한이든 지금 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는 좋게 끝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갈 데 없습니다. 그 다음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두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서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카드로 넘어가는 건 서로가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일단 그 수위 조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표정은 뭐 서로 부드러웠지만 내용적으로는 어찌 됐든 실패한 회담이고 결렬된 회담인 거는 맞다. 그건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 톱다운 방식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는데 이호령 박사님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실무회담이 충분히 뒷받침된 탑다운이라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실무회담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정상에게 내용을 충분히 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탑다운은 굉장히 위험한 협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톱다운 방식으로 성공 가능했는데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북미 회담이라도 성공시켜야 되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은 저 합의하고 잘했다고 또 이렇게 뭐 저 과장 자랑하려고 했는데 볼턴이 나타나면서 이게 판이 깨졌다. 볼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볼턴 원망이 커졌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볼턴 변수, 뭐 코원 변수 굉장히 두 개를 그 두 가지 다. 이번 뭐 회담에 결정적으로 실패 원을 돌리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두 정상이 실패한 이미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할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번 회담과 관련돼서도 합의문이 나왔으면 사실상 일부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를 충분히 실무팀에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컨센서스가 마련이 돼야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실무 협상팀에서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도 일정 정도의 몇 개의 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다기보다는 이거는 본회담에 가서 A, B, C 카드가 있으니 뭐 A 카드를 선택하면 플러스 알파 뭐가 있고 B를 선택하면 뭐가 있고 이런 거 정도만 제시를 하고 본회담에 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턴 때문에 판이 깨졌다. 그 개인 변호사 코원의 증언 청문회 때문에 깨졌다. 이거 정확한 분석이 본질적 분석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본질적인 분석을 흐트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폐기와 관련된 합의가 밑에서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비핵화에 대한 실무선에서의 정확한 개념 정리와 요구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뭐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고 볼턴이 와서 속된 표현으로 고춧가루를 뿌려서 판이 깨졌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본질을 흐리는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북한이 실무 협상을 안 하려고 그랬죠. 미국 쪽에서 계속 하려고 했고 그래서 좀 폼페이오 국무장관 10월에 들어가서 워킹 레벨에서의 미팅을 갖자라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 합의까지 했는데 최선희를 안 보냈죠. 그렇게 사실 실무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빅딜의 그 큰 그림에 대한 합의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그랬던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원 변수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을 하게끔 한 거는
정도의 수준은 영향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까딱 잘못하면 국내 돌아가서 이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큰일 나겠구나라고 경계심은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앞서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볼턴 변수는 제가 볼 때는 플랜 B를 준비해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외교 라인을 통해 협상을 해서 잘 되면 폼페오 비건 라인 잘 돼서 미국이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이 오면 뭐 굳이 볼턴이 나서서 뭘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되는 건데 만약에 저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 주는 방안이 무엇일까는 고민했을 것이고 나는 그래서 그거는 볼턴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내밀어서 안 되면 이걸 엎읍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갔을 거다. 엎을 때는 제가 엎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플랜 B는 그게 참모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배드캅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모 중에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시스템이 돌아가죠. 다 똑같은 소리하고 그래도 합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협상은 엉망이 되는 거죠. 볼턴의 역할이 저는 중요한 역할은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긴 뭐 그것도 북한 측에서도 보면은 아이 그만하시죠 덮읍시다라고 얘기한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리용호 외무상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이용호가 총대를 메고 미국 쪽에서는 존 볼턴이 총대를 메서 이 판을 결렬시키는 역할은 담당했지만 본질은 두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 조건이 맞지 않았다. 자, 원천적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이래 되면 이제 며칠 지났는데 누가 이긴 겁니까? 트럼프가 이겼습니까? 김정은이 이겼습니까? 이번 판에서는 전 트럼프가 이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도 이거는 무조건 트럼프 완승, 한판승 이렇게 보대요. 그 트럼프 대 김정은, 김정은 대 트럼프 이렇게 하면 1대1 상황. 1대1 상황에서 보면 서로 이제 할 곳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6.12 때는 트럼프가 당했고 김정은이 한 골 넣었던 거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제 한 골 넣어서 지금 1대1 상황으로 1대1 상황이다. 다시 만들어졌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뭐 남의 일 보듯이 관전평 할 건 아닌데 뭐 굳이 이제 뭐 요약하자면 그렇게 좀 상황이 보이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좀 그물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그물을 좀 쳐놓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연말에 미국 쪽에서 먼저 정상회담 하자고 하는 얘기는 했었죠. 실무 협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큰 그물 속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동력 속에 계속 이제 유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에 6.12 때 만나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실제 얘기해 보니까 좀 허당이더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성을 이용해가지고 그때 한미 군사 연습 중단 이게 끌어낸 것처럼 뭔가 좀 이번에도 하나 끌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이제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뭐 나름 또 이제 준비를 좀 해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뭐 볼턴 카드 등등등을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뭐 굳이 말하자면 한 방 먹인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수도 이게 거기서 이제 북한의 전술적 실책들이 몇 번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4대3으로 싸웠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뭐 거기 보면은 뭐 볼턴의 뭐 격이 안 맞아가지고 뭐 리수용 부위원장 안 앉혔다 뭔지 그런 거 하는데 사실 그때 몇 면들을 보면 뭐 격이 맞는 인물들끼리 앉은 게 아니거든요. 각자의 카운터파트끼리 앉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만 보자면은 옆에 또 누군가를 앉혀가지고 한 입이라도 더 거들었어야겠죠. 볼턴을 뭐 유령 인간 취급하기 위해서 뭐 수모를 주기 위해서 그 앞에 빈자리를 놔뒀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잘못한 거죠. 사실 볼턴은 실물 인간으로 와가지고 옆에서 어쨌든 플랜 B를 가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테이블에서 어쨌든 역할을 하는데 북측에서는 그걸 커버할 만한 선수들이 적었다. 4대3으로 싸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북한이 아직은 국제 무대에서의 협상과 설득의 어떤 경험 부족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면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전문가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것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이긴 거다, 김정은이 이긴 거다 이제 대충 감은 잡으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 작년만 해도 김정은이 국제 무대 들어서서 뭐 트럼프 좌지우지하고 뭐 한국도 쥐락펴락하고 이러는 분위기로 이제 갔었는데 김정은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이번에 기차 타고 돌아가면서 실감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뭐 이제 이런 분석 가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더욱더 역할이 중요해졌고 우리는 어떻게 뭘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인배 원장님, 두 가지 질문이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미 훈련은 왜 축소가나 연기가 아니라 왜 안 하지?
왜 폐지하지? 이건 뭐지? 그러면 돈 들어가서 안 한다는데 이거는 뭐지? 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군사훈련 안 하는 거는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다. 트럼프 저 발언. 일단 한국 훈련 카드를 6월 달에 지난 6월 달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쓰게끔 만든 그건 굉장히 협상에서 우리가 실수를 한 거였죠. 이 중요한 카드를 아무런 조처 없이 아무런 합의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사실은 심각한 문제였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건 그때였고 뭐 과거를 도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나간 얘기는 그만하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그 군사 훈련을 정상적으로 또는 더 크게 뭐 하게 될 경우는 북한으로서는 그 도발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든 북한이든 서로가 판을 깨지 않으려고 일단은 상황은 관리하고 있는 무드인데 일단 미국으로서도 그렇고 이걸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그러니까 연합 훈련은 최소화시키는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요. 일단은 뭐 그거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과정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불만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앉힐 수 있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그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제재를 계속하는 것. 아프면은 시간, 그러니까는 제한적인 시간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평생 종신 지도자인 김정은과 붙었을 때 협상을 하게 되면 시간은 늘 미국 측이 약자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제재라는 카드를 통해서 시간을 무한정 늘리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카드를 통해서 끊임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앉혀놓을 수 있다라고 구조를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돈도 돈이지만 돈 아끼는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뭐 대놓고 하는 얘기고 북한을 도발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내심 불만스럽지만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애써 좋게 평가를 하시면 그런 거 얘기를 좀 해주셨고 저는 세대가 팀 스피리트 훈련 세대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근데 팀 스피리트라는 게 키 리졸브로 바뀌었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키 리졸브 훈련, 팀 스피리트는 말 그대로 연습이지 않습니까? 전쟁 연습 훈련이고 독수리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이잖아요. 뭐 포 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네네. 키 리졸브는 이제 그야말로 책상에서 연습하는 시나리오에 기초해서 시나리오니까 전쟁 연습이고 키 리졸브는 독수리 훈련은 말 그대로 사격해보고 밖에 야외 기동 훈련 연습 제대로 우리가 돌아가는지 기동 훈련을 하는 거. 이거 연습과 훈련은 군사적으로 다르긴 한데 자 어찌 됐든 둘 다 안 한다는 거죠. 그 이름으로 된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키 리졸브는 명칭이 동맹으로 바뀌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럼 동맹 1구 이렇게 되는 건가요? 19-1 19-1 동맹 연습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전에도 2주 연습을 했었는데 이번에 동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일주일간 연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그 키 리졸브 연습 같은 경우에는 침략을 받으면 거기에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반격을 하는 그런 일련의 연습 과정을 그 TTX로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막는 것까지 방어 차원에서만 방어 훈련만 한다. 방어 훈련에만 초점을 둔 그런 연습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동 훈련이 이제 그 건 한 달, 두 달간의 야외 기동 훈련을 했던 걸 이제 시기를 이제 정하지 않고 대대급 연습으로 항시 연습하는 체제로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굳이 정치적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한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는 훈련 자체를 한국과 미국은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 전달까지 해석 가능합니까? 그렇죠. 위협이 온 거에 대한 방어는 하겠다. 대비 태세는 우리가 맞으면 공격을 당하면 방어 훈련을 하겠다. 방어까지는 가겠다라는 연습을 한 거죠. 반격 훈련은 안 하겠다. 반격 훈련은 하지 않아서 그거는 반격이라는 것이 북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협으로 느껴지니까 그 부분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는 맞죠. 그런 메시지는 맞다.
자, 그럼 북한이 도발할 만한 명분과 빌미는 없는 거네요. 없다라고 봐야죠. 예. 순수히 우리 자체 내의 연습으로 예.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대진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뭐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안보 태세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성적 판단하고 정서적 반응이 지금 좀 괴리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어떨까요?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면은 이 평화 분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 군사적으로 이걸 그래 뭐 맞는 말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성이고 우리의. 그 길게 보면 맞잖아요. 뭐 네. 남북한 평화 군비 통제로 가는 방향 맞다. 이제 GP도 다 서로 폭파하고 뒤로 그렇죠. 물렸으니까. 예. 근데 이제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반응하기가 좀 힘든 거죠. 이성까지 납득하기가 뭐냐면 하던 걸 안 하는 거고 아직은 북한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안보 위협이 제로다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뭐 한 30년, 50년 흘러서 우리의 계획대로 뭐 평화와 군비 통제 잘 되고 통일까지 이게 가 있다면은 그때 잘했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서적으로는 좀 불안한 게 맞는 거죠. 아, 국민들이 맞네요. 우리 시청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성과 이 마음이 따로따로 노네요. 말은 맞는 거 논리적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왠지 불안하죠. 북한은 어찌됐든 지금 핵무기를 지금 수십 개를 갖고 있다는데 우리는 하던 훈련도 안 해? 그다음에 뭐 전략무기 전개는커녕 아예 기동훈련도 안 해? 이거 괜찮은가 이런 불안감. 그렇죠.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불안 상황이 좀 당분간은 조금 될 겁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좀 잘 관리가 되어야 그럼 우리 되겠죠. 국민은 이성을 믿고 미국과 한국 정부를 믿고 이성에 기대서 계속 안심을 해야 됩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계속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좀 해야 됩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동맹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 말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방부와 전혀 상의 없이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든 것 자체는 최악인 거죠. 지금까지 저도 뭐 안보를 공부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끔 한미 동맹이 가장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했던 그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말했던 한미 동맹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끔 했던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엎질린 물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제가 대화의 모멘텀이라도 그런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금 숙제입니다. 국민들이 왠지 마음속 한구석에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지금 뭐 보시다시피 우리는 훈련 연습의 명칭까지 바꾸고 기간도 축소하고 어떻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체를 했다라고 하지만 기존의 연합훈련에 비해서는 뭔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맞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면 북한의 그런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는 뭔가 합의는 작년에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되지 않고 거기는 계속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속적으로 잘 대응할 준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우리 군이 잘 노력을 해야겠죠. 뭐 한 100번 100마디 다 오르신 말씀들인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총 들고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 그러실 것 같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자, 판 깨진 거 아닙니다. 북미 간의 대화 이제 또 계속 한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과 우리 정부의 역할 이렇게 짧게만 한번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교수님부터 시간이 없어서 1분 이내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 깨진 거 아닌 거 맞죠? 예, 판은 깨진 거 아닌 거고요. 우리의 중재자 역할 진짜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시계추가 1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작년엔 중개자 주선자. 법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중개 주선자고 작년까지는 그 역할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진짜 중재안을 가지고 북미 양쪽을 이제 끌어당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입장인데 문제는 북한이 그에 대해서 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좀 같이 좀 호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간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필요할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올 6월 안에 제 그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고 타협안이 나와야 이제 실질적인 이행 조치가 가는 것이지. 그러네요. 만약 이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보면 이 비핵화의 문제는 또 상당 기간 또 표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군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중재자의 역할이 어디에 포인트에 맞춰져야 되냐? 북한을 보다
미측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북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뭘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걸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게끔 각각의 값을 매길 수 있게끔 그러한 것도 북한에게 충분히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설득보다는 김정은 설득이 우선이라고 들립니다. 저는 거기가 더 방점이 놓여져야 예. 실질적으로 6월 달에 회담, 6월 안에 제 세 번째 회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인배 원장님은요.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상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속내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도 대단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 경협 정도까지 다 받아낸 것처럼 갔었는데 그거조차도 이번에 못 받아낸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이나 여러 가지 정상회담 빅카드를 통해서 문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앞서 이호령 박사님 말에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일단 미국 입장을 북한에게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벌써 이야기해서 미국하고 조선을 했는데 미국은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핵화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비핵화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심을 떨어뜨리게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국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비핵화인 것을 다시금 재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그렇게 되는데 뺨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원망하거나 그걸 여기다 화내면 안 되죠. 김정은 위원장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이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고 잘 이끌어내는 그런 중재자 역할, 그런 기대를 좀 해보면서 판 깨진 거 아니니까 시청자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우리가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면서 차분하게 진행 상황 지켜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인배 원장님, 이호령 박사님, 정대진 교수님 세 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달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문을 열기는 연답니다. 열기는 열린다는데 어떻게 될지 주요 현안, 어떻게 여야 간 의견 일치를 볼지 미지수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오전 3당 교섭단체 회동에서도 3월 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했던 여야. 한국당이 상임위에서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며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가까스로 물꼬가 튀었습니다. 법이 정한 2월 임시국회까지 건너뛰고 두 달 동안 개점 휴업한 끝에 열리는 국회입니다. 시급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당장 상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유치원 3법과 선거제, 탄력근로제, 임세원법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지만 여야 각 당의 강조점은 다 다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한국당은 청와대 여당 관련 비위 의혹과 북미 회담 결과 등 대여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이 자신의 기회를 걷어찬 이상 저희가 국회 전 상임위를 조속히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수 야 3당은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선거구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지만 각 당이 동상이몽이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얼마나 성과가 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주요한 내용만 콕 집어서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 대한민국의 여야 관계하고 북미 관계하고 어느 게 더 쉬운가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야 간의 대화도 이렇게 힘들까요? 그렇긴 하지만 북미 관계보다는 그래도 북미 관계보다 그래도 통역은 없어도 되니까 최소한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한 여야 관계라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자, 뭐 정상화 된다니까 참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네요, 이제. 예, 예, 황 그렇죠. 대표 이래야 되겠네. 황 대표가 이제 상견례 쫙 한 바퀴 돌잖아요. 예. 근데 평화당 가서 정동영 대표 만나고 정의당 가서 이정미 대표 만나서 그냥 덕담 나누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엉뚱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이전과 좀 관례랑 좀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죠? 예, 평화당의 경우에는 갔을 때 그 리본을 달고 있었어요. 거기 최고위원들이. 그러면서 이 리본이 뭐냐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촉구하는 리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는 덕담 차원의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아예 평화당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 5.18 망언에 대해서 황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한 측면이 좀 있군요. 예,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그 대표 되신 거 뭐 어땠냐 전당대 그러니까 이제 정동영 대표가 전당대회 처음 치러보셨는데 어떻냐. 뭐 그러니까 좀 신참 길들이기 같은 느낌. 그렇죠. 저는 처음에 느낌을 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치권도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저 장관 지내고 총리 지내고 그래봐야 국회 들어오면은 선거를 치러봤냐 이게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큰 경력이니까 그런 분위기는 이해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김진태 의원과 그 김순례 의원의 당내 징계 문제는 사실 그거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문제인데 그렇죠. 국회 내에서 윤리위에서 처리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근데 첫 방문에 그것도 인사차 온 제1야당 대표에게 약간 쓴소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뭐 결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평화당에선 그래도 뭐 스리슬쩍 넘어갔어요. 미래만 대충, 보자. 뭐 그냥 미래로 가자는 거고 뭐 과거를 벗어나야 되고 그냥 하나만한 소리처럼 그냥 대충 어영부영 그냥 애매하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의당의 이제 이정미 대표를 만났는데 거기서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진 겁니까? 이정미 대표가 이제 그 이전에 비대위에서는 책임 있는 대표가 없었는데 이렇게 전대에서 대표 선출돼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한 10분 정도 됐다 그러는데 5.18 그러니까 한국당 전대를 보면서 내가 쓴소리를 많이 했다. 한국당이 퇴보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면서 5.18 망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 굉장히 긴 그 덕담이라고 해도 제가 벌써 좀 훈계 느낌이 나는. 인사말을 이정미 대표가 10분을 하셨군요.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받아치기를 그냥 계속 듣고 앉아 있었고 10분 환영사 감사하다. 그러면서 좀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말이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번역기 좀 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과거로 복귀하고 뭐 우경화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한 10분 정도 훈계 비슷하게 인사말을 듣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훅 하고 김경수 댓글 조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는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정미 대표가 거기에서 당황해하면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 정의당 입장에서는 드루킹 사건인 거예요. 저거는. 그런데 드루킹 사건이 고 노회찬 의원이 거기서 5천만 원을 받았다, 뭐 아니다 얘기가 있지만, 노회찬 대표가 유서에서는 이제 뭐 액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인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참 아픈 얘기인데. 그렇죠.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확 뿌리는 거죠. 그 얘기를 꺼내니까 이정미 대표가 거의 표정 관리가 안 되면서 얼음장이라 그러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얼굴이 얼음처럼 싹 굳어지는 게 얼음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순간 저 표정이죠. 순간 당황해서 이게 현안이니까 같이 뭐 좀 그 현안에 대해서 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얘기다라면서 좀 무마하려고 했지만 이정미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까지도 비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황교안, 이정미, 황교안이 실검 순위에 올라가길래 갑자기 정치인들이 왜 올라가나 해서 봤더니 번지수를 황교안 정의당 입장에서는 논리가 이거더구만요. 아니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는 민주당 사람인데 왜 정의당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드루킹 사건 문제에서
내 친구 노회찬 의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둘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죠. 그렇죠. 그 경기 고등학교 72회. 예. 그리고 뭐 꽤 가깝게 지냈다고 저는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친했어요. 예. 그러면은 예, 좀 둘이 그 뭐라 그럴까 좀 정치적인 언사로 하면 예. 정의당은 제 아주 지우였던 아직 막역했던 예, 우리 맞아요. 노회찬 의원이 있던 곳이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당이다. 뭐 이런 덕담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러게요. 예. 뭐 이정미 대표도 거의 대정부 질문하듯 10분 동안 그렇게 훈계를 둔 것도 저는 아쉽고 그러게요. 거기에 예, 대한 예. 대응에도 아쉽고 두 사람 다에게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노련함이 부족했고 이정미 대표는 배려심이 좀 부족했다. 이런 이제 평가는 나오고 있긴 한데 뭐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지만 황교안 대표가 언급했던 그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에는 황교안, 노회찬, 그 유명한 고승덕 변호사 셋이서 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 같은 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경기고에서 그런데 서울대를 고승덕 의원만 간 예, 거죠. 예.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놀기 좋아한 거는 누구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건 예. 노회찬 의원이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참 서로 그렇게 평생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사이인데 정치권에 가니까 또 저런 걸 가지고 또 저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주고받게 되네요, 일합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당에서 보는 한교안 대표가 이게 이제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가 만만치 않은데 그 강경 보수 네. 아주 좋게 표현해서 그 좀 어떻게 할까 좀 마이너 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한교안 대표를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해야 되는지가 좀 이 저기 그 인사단인 그 네네. 다른 당과의 좀 이렇게 신경전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서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경전의 문제가 아니라 좀 현실적인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달 4월 달에 이제 재보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지역구가 창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의당에서는 거기에 공천해서 정의당이 그걸 지키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그 종종 그랬었죠.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안 냈죠. 민주당에서 그런 후보를 경우는. 안 내서 이건 정의당 먹처럼 돼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한국당 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저 창원을 그냥 정의당한테 또 그냥 물려주듯이 주지 않고 거기서 뭔가 붙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한국당은 그래야 되는데 예. 이 지역 자체가 선거구 자체가 노조도 강하고 예. 한국당이 이기기는 한국당이 이기기가 어려운 어렵기는 것입니다. 하죠. 예, 그래서 이곳에는 좀 파이팅 넘치고 예. 투쟁력 있는 후보를 내게는 하겠지만 결과에 대해서 기대할 장담은 곳은 못한다는 아니다.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이런저런 아주 위태하다라고는 하는 이런 행보 때문에 계속 언론에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노출 빈도가 높은 거는 또 이게 이제 그 당 입장에서는 좋아요.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노이즈 마케팅 할 그래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 대표가 고정 지지층에는 저런 모습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시는 김에 그 지지도 그 여론조사는 어떻게 좀 추이가 좀 변합니까? 예, 어제 이제 그 엠바고가 풀려서 나왔는데 예. 지금 리얼미터하고 갤럽 조사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뭐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 그 조사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그 50% 아래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대통령 49.4.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라는 점. 예, 이게 조사된 게 28일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 북미 회담이 노딜, 뭐 성과 없이 끝난 것까지는 포함이 됐지만 마지막 날 그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크게 반영은 안 돼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럼 대통령 지지도는 그렇고 민주당 지지도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 2.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38.3%. 40% 선이 무너졌군요, 다시.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2포인트 조금 올라서 28.8%.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그 5.18 망원 뭐 이런 거 해서 뚝 떨어진 거를 만회하는 수준까지는 다시 올라갔네요. 예, 그때 26%대였는데요. 예. 이제 이 30%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하고 차이가 10% 이상 나고 있죠. 계속. 저것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할 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예. 아마 그 홍익표 의원하고 서른 의원의 20대
폄하 발언 예, 그런 것도 큰 20대, 영향을 끼친 예. 것 같습니다. 교육 못 받은 20대 발언.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것도 네. 정당 지지도에서 좀 계속 하락세까지는 아닌데 좀 왔다 갔다 조금 하긴 빠지는 하는데, 추세기는 한데 예. 그거를 또 자유한국당이 또 다 흡수한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런 것 20대와 민주당에서 그 실망해서 이탈한 표들은 지금 부동표로 둥둥 떠다닌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뭐 우세하게 여론조사 기관은 좀 나오고는 좀 있네요. 여야 모두 민심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추세가 커진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갤럽 조사는 지금 그 리얼미터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에 32%. 32%까지 떨어졌고, 예. 갤럽의 경우에. 예. 자, 이런 가운데 4.3 재보선이 되면은 이제 각 당이 뭐 누구 저 공천을 하네, 뭐 이제 재보선이 마치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그 국회의원의 재보선은 흥미롭지만 전국적이니까 네. 뭐 지방 선거가 더 많고요. 지금 예, 예. 국회의원은 영남 2곳인데 하나가 통영 고성이 말씀하신, 있고, 예. 예. 그 창원 성산이고요. 예. 또 하나가 통영 고성인데 통영 고성은 전통적으로는 한국당에게 아주 절대 우위인 지역이죠. 여기가 재보선 사유가 됐던 거는 그 과거 이군현 의원, 새누리당 시절에 이군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고 예, 그렇습니다. 창원 성산은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유고 상태가 되면서 예. 재보선을 치러야 된다. 근데 이제 아하. 통영 고성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한국당의 공천을 받는 공천 그 경선이 네. 치열할 걸로 보여요. 이게 지금 1년 남짓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그대로 내년 공천까지도 갈 수 예,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부 경쟁이 외려 더 그 심할 관심을 것이다. 끌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 경선이 예, 아주 더 재밌겠죠. 핫해지겠군요.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이 이제 첫 시험대라고 봐도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이번 나온 게 재보선이. 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재보선 선거보다 저는 외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그 내부 징계. 그 얘기 잘하셨어요. 자, 첫 시험대가 5.18 망원 윤리위. 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어떻게 할 거냐? 이종명 의원이요. 예,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한다고는 했지만 의총을 거쳐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당원 당규상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윤리 의결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113명 기준으로 하면 한 76명까지 나와야 되는데 네. 의총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제명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는 하나 당내 사정상 결국은 유야무야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대세입니까? 지금 이제 윤리위 우선은 첫 번째는 예. 윤리위원장이 사퇴를 했어요. 김영정 윤리위원장이 비대위 때 그 임명됐던 분이 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낫지 않느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공격적으로 질문하다 뭐 막가자는 거죠 했던 그 검사 출신. 그렇죠. 검사와의 대화에서. 예, 검사와의 대화. 예. 그런데 이제 이 김영정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윤리위원장이 공석이에요. 공석이에요. 그러면은 윤리위원장을 다시 선임을 하고 임명을 하고 그 다시 윤리징계위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군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이 유야무야되고 황교안 대표가 계속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면은 과연 의지가 있느냐 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보죠. 뭐. 예, 조경태 최고위원은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처리할지 황교안 대표의 행보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예. 자,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유튜브 후원금. 요거 예. 법적으로 변호사시니까 예.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성관위에 고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니 유튜브 1인 방송을 하면 슈퍼챗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채팅방에 있어요. 거기에서 본인이 별풍선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아프리카 TV에 그걸 이제 돈을 주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내 댓글이 더 오래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정치인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면은 거기다가 그 별풍선 달고 그 챗을 하면
돈을 내는 만큼 오래 남으니까 지지한다는 의미로 후원금을 사실상 내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게 정치인은 정치 자금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죠. 저 법에 정해진 대로 후원 계좌를 열어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선관위 주장대로라면 홍준표는 정치인이라 안 되고 이 돈 받으면 안 되고 유시민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받아도 되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선관위의 가이드라인은 그런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고 홍준표 전 대표는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공평합니까? 이거는 좀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을 누가 정치 활동을 안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출마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나는 대통령 선거 안 나올 거예요라고 한 말 하나만 가지고 기준을 한다면 이거는 좀 상당히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고민은 이해를 해요. 선관위는 그렇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은 쪼개기 후원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는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요거는 맞다 틀리다는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네티즌들의 한번 판단을 우리 조금 이따 좀 구해보죠. 뭐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맞다 틀리다.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한 건 북한도 한국도 미국의 기류를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결론은 비핵화가 뭐냐 개념부터 너무 달랐습니다. 미국은 영변 갖고는 안 된다. 숨겨둔 핵시설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이고 북한은 영변 외의 핵시설 그런 거 없다니까 이렇게 부인을 못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럼 값을 더 쳐주던가 이러다가 회담 깨진 겁니다. 누구 탓이 더 크냐? 제가 보기엔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김정은의 계산법은 국내 문제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더 몰아치면 통 큰 양보 얻어낼 거라 믿었겠지만 세상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구나 실감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정부는 뭘 해야 하는가? 일단 김정은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말장난이나 비핵화 쇼 갖고는 안 되겠다. 진짜 핵 버리고 경제 발전 선택한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겠다. 국정원을 통하든 특사를 보내든 중국을 경유하든 김정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남북 경협 속도감 있게 준비하자니까 이게 맞는 수순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